인조반정. 인조반정의 주역이 되는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능양군, 이귀, 김류, 이서, 신경진, 이괄, 최명길, 김자점, 이홍립. 자, 어떤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한 인물들이죠. 얘네를 지금 다 설명하려면 광해군 편이 16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일단 인조반정이 일어난 과정부터 간략히 설명하고, 어차피 이들은 뒤에 인조 때 주로 등장할 인물들이니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되는 이 인물은 광해군에겐 이복 조카였습니다. 선조에게는 무려 13명이나 되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중 특히 총애를 받은 자로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가 있었어요. 광해군은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었고,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로는 정원군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광해가 왕위에 있을 때 한 풍수사가 그를 찾아와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정원군이에요. 광해군에겐 이복 동생이죠. 이 정원군에겐 또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능양군이고 셋째는 능창군이었어요. 능창군은 신경이의 옥사에 연루돼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신경이가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거든요.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능창군은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비 정원군도 화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이 때문에 분노한 능양군은 반란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칼이 필요한 법. 능양군은 먼저 무신인 이서와 신경진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하지만 칼만으론 반역에 성공할 수 없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문관을 설득하려면 같은 문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능양군은 광해군 정권에서 특히 소외된 서인 측 세력을 끌어들이려 했는데요. 먼저 서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류를 포섭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인의 대표격 인물인 이귀를 찾아가는데, 마침 이귀도 반란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얘기가 금방 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성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전투를 벌이다간 왕이 군사를 모을 수 있으니 이를 성공시키려면 무조건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능양군의 선택은 이홍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통같이 지켜야 할 비밀이 그만 새어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귀와 김자점이 영모를 꾀한다는 투서가 몇 번이나 날아들고, 이미 조정에서는 서둘러 이들을 잡아들여 국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날로 옥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목이 잘려나갔겠지만,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광해는 갈등합니다. 이전처럼 옥사를 열어도 될지 말지, 또다시 이첨의 꾀에 넘어가는 건 아닌지 말이죠. 고민 끝에 광해는 관련자들을 잡아다 문초를 가하려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개똥. 이름에 똥 시자가 들어가서 흔히들 그녀의 진짜 이름을 김개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황상 김계시가 올바른 발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계시는 광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상궁이었습니다. 잠자리로 광해군을 꿰었다 해서 외모가 출중했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 실록에는 나이가 찼음에도 얼굴이 피지 않았다 라고 적혀있는 걸로 보아 오히려 외모는 볼품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총명함 때문인지 중전에 총애를 받았고, 덕분에 왕의 눈에도 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계시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매관매직, 뇌물수수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애를 받으면서도 후궁이 되지 않고 상궁으로 남아있는 김계시. 덕분에 김계시는 궁궐 밖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고, 어느새 광해의 정보통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반란 세력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반란의 핵심 인물인 김자점은 김계시에게 뇌물을 먹여 광해를 살살 구슬립니다.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광해는 반란자들을 처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인조반정. 위기를 모면한 반란 세력은 광해군 15년 3월 12일 새벽 마침내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출된 반란군의 계획.
후원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던 광해에게 상소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신이 오늘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밤 거사가 있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오변이 들어왔으니 궁궐수비라도 늘렸어야 하건만 영모라건 이제 질려버린 광해는 아예 대응조차 하질 않는데요. 그러나 유희분과 곽승종이 그를 찾아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광해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궁궐수비를 보강했죠. 한편 그 시각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반란군. 그런데 정보가 새어나가서인지 늦도록 일부 세력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서의 군대도 오질 않고 대장을 맡은 김류도 나타나질 않는데요. 결국 이귀는 이과를 임시대장으로 임명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는데 그때 이서의 군대와 김류가 당도합니다. 그렇게 약 1,000명 정도의 반란군이 전부 모이자 마침내 거사를 개시하는 반란군. 반란군이 궁에 당도하자 미리 포섭해놨던 이홍립이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사실상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왕을 잡을 때까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란군은 궁궐을 수색하는 도중 실수로 창덕궁에 불을 냅니다. 이로 인해 인정전을 제외한 모든 정각이 소실돼 버렸는데요.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광해는 이미 반란이 일어날 걸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는 연습을 하려는 건지 수시로 숨바꼭질을 했으며 만약 왕위를 빼앗기면 중국에 뇌물을 써서 복권되려고 은화 수백 궤짝을 쌓아뒀다고 하는데요. 미리 예습을 해서 그런지 광해는 재빨리 도망칩니다. 후원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 의관 안국신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겼는데요. 광해는 안국신의 친척인 정담수란 인물을 보내 상황을 살피고 오라 지시합니다. 얼마 후 정담수가 돌아오자 광해는 그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반군의 수계가 누구냐? 이첨의 짓이냐? 광해군이 말년에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단번에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음 날인 3월 13일 반란군이 군사를 풀어 주변을 수색한 끝에 결국 광해군을 찾아내고 맙니다. 한편 창덕궁 쪽에서 소란이 일자 임목대비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몸을 숨깁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으며 혹시라도 자기를 올가매려는 덫일 수도 있으니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는 거였는데요. 신하들이 몰려와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임목대비. 결국 능양군이 직접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임목대비는 문을 열어줍니다. 폭군 이혼을 폐하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교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해서일까요? 왕대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혼 부자의 머리를 갖고 오세요.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뒤에 책명을 내리겠소. 방송하오나 대비마마, 예로부터 임금을 패한 일은 있사오나 주륙한 예는 없사옵니다. 그럼 이첨 유이분이라도 친국한 다음 책명을 내리겠소. 그런 선례도 없사옵니다 마마. 즉위한 다음 주벌에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왕대비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리 고집을 부리나요? 신하들이 아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깨닫자 임목대비는 결국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알았소. 내 심사에 울분이 쌓인 지 오래되어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소. 제공들은 용서하오. 그렇게 임목대비에 의해 광해군을 폐위하는 교서가 반포됩니다. 교서에는 반정 세력이 내세운 폐위의 명분이 적혀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폐모살제. 광해는 세자 시절부터 행실이 포악했으며 이 때문에 선조는 말년에 광해를 세자로 세운 걸 몹시 후회했다. 그리고 광해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포악한 성질을 맘껏 드러내며 자기 형제를 죽이고 모친을 폐위하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다. 둘째, 민생 도탄. 광해는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가가 철거되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으니 사직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4대 소홀. 명과 조선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임에도 광해는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오랑캐와 붙어먹었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제조 지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 붙었으니 이는 배은망덕한 수치로다. 그렇게 정식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6대 왕
인조입니다. 반정이 끝나고 난 뒤 반정이 성공했으니 이젠 처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처형된 자는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반정 세력과 친분이 있었으나 패물원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죠. 다음은 삼창, 박승종, 유희분, 이첨의 차례였습니다. 먼저 박승종은 경기도 양주로 도망쳐서 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만난 양주 군수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아들 박자홍과 함께 독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다음은 유희분입니다. 유희분은 도망칠 새도 없이 끌려와 참수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첨은 가족과 함께 시골로 도망쳤으나 결국 그도 잡혀와 참수되고 맙니다. 합천에 기거하던 정인홍도 잡혀와 처형되고 맙니다. 뒤이어 패물론을 주도했던 대북 측 관료들과 광해를 부추겨 돈을 끌어모으던 술사들도 전부 처형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북은 완전히 당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광해군 부부와 세자 부부는 전부 폐위돼 강화도 교동에 유배를 갑니다. 폐세자 부부는 이제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굶어 죽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15일이나 굶었음에도 죽지 않자 이번엔 목을 메고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중을 들던 노비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아요. 계속해서 죽으려다 실패를 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구려. 이는 살아서 뭔가를 하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폐세자 부부는 땅을 파서 도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폐세자는 가위와 인두로 땅을 파고 부인은 흙을 날라다 방에 숨긴 끝에 26일 동안 무려 20m에 달하는 땅굴을 파는데 성공한 부부. 부부는 어두운 밤을 틈타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강화도. 섬을 탈출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부부는 섬을 탈출하려다 잡혀버리고 맙니다. 상심한 아내는 먼저 목을 메고 조정에서는 폐세자를 자진케 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데요. 탈출을 시도한 폐세자를 살려둬서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폐세자를 자진케 하라. 결국 명이 떨어지자 폐세자는 아버지 광해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들 부부의 죽음을 든 광해군의 부인도 충격을 못 이기고 눈을 감고 마는데요. 하지만 광해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음에도 천운이 따랐는지 목숨을 보존했으며 훗날 청나라 침공의 명분이 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유배지를 여러 번 옮긴 끝에 마지막엔 제주도에 안치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자 시중을 드는 노복들마저도 노골적으로 광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멸시와 핍박은 광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는 이미 세자 시절에 무려 16년 동안의 멸시와 핍박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다시 자신의 차례가 오리라 믿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끝내 광해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광해는 무려 20년에 달하는 긴 유배 생활 끝에 인조 19년 7월 향년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맙니다. 광해군의 죽음을 들은 조사관이 유배지를 방문했을 땐 노복이 혼자 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군주치곤 초라한 죽음이었는데요. 광해는 명과 암이 혼재된 군주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덕에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탁월한 안목을 지녔으며 대동법을 실시해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합니까? 무분별한 궁궐 건설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끝없는 옥사로 수많은 죽음을 몰고 왔는걸요. 영모의 진위 여부는 반정 세력 때문에 알 수 없게 됐지만 사실 영모가 진짜였고 옥사는 필요했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 이이첨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준 건 광해의 선택이었습니다. 영모 노이로제가 선조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조정을 대북 측에게 넘겨준 건 광해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이첨에게 먹혀버린 광해는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킬 힘조차 잃어버렸으며 말년에 이걸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어버렸는걸요.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광해는 스스로 폐위될 명분을 제공했기에 과오에 대한 대가로 폐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